함께 생존주의자 크리스 맥캔들리스의 마지막 순간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알래스카의 야생에서 벌어진 비극적이고 수수께끼 같은 사건을 밝히고 그의 이른 죽음을 둘러싼 질문들에 답해드립니다. 1992년 4월 크리스토퍼 맥캔들리스라는 청년이 알래스카 맥킨리산 북쪽 야생으로 모험을 떠났습니다. 거친 자연의 매력에 이끌려 그리고 자신을 극한까지 시험해보고자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거의 4개월 후 사냥꾼들이 그가 은신처로 삼았던 버려진 버스에서 그의 부패한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발견된 수수께끼 같은 일기 내용들은 절박한 상황을 보여주었습니다. 몇 달 동안 자연에서 먹을 것을 구해 버텼지만 그는 알 수 없는 이유로 점점 약해져 결국 일어설 수 없게 되었다고 기록했습니다. 극도로 쇠약해졌습니다. 밤자 씨앗 때문입니다. 일어서기조차 매우 힘듭니다. 굶주리고 있습니다. 그는 큰 위험에 처했다고 썼습니다. 그는 점점 쇠약해져 버려진 버스에서 홀로 세상을 떠났고 당시 나이는 24세였습니다. 무엇이 이 이상주의적인 젊은이를 애초에 혼자 알래스카의 야생으로 떠나게 만들었을까요? 그의 마지막 순간에 무슨 일이 있었나요? 왜 그의 이야기는 지금도 전 세계인의 상상력을 사로잡을까요? 이해하려면 그의 치명적 탐험의 시작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크리스토퍼 맥캔들리스는 워싱턴 DC의 안락한 교회에서 자랐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대학에서 역사와 인류학을 공부하면서 그는 현대사회의 물질주의와 획일성에 점점 더 환멸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1990년에 졸업한 후 모험심이 강한 24세의 그는 24,000달러의 저축금을 자선단체에 기부하고 자신의 차를 버린 채 미국 서부를 순례하는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별명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알렉산더 슈퍼트램프. 나는 앞으로 한동안 이 삶을 살아가기로 결심했다. 그 자유와 소박한 아름다움은 그냥 지나치기엔 아깝다며 그는 친구에게 썼습니다. 그의 궁극적인 목적지는 알래스카 황야의 완전한 고립이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문명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 자연 속에서 가공되지 않은 순수한 삶을 경험하고자 했습니다. 맥캔들리스는 그 여정의 위험을 이해했지만 구원을 이루기 위한 필연적인 고난으로 기꺼이 감수했습니다. 그는 자연의 의지에 홀로 살아남는 것을 통과 의례로 여기며 사소한 관습들을 씻어내고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기회로 보았습니다. 크라카우어가 묘사했듯이 그는 자연이 제공하는 거칠고 여과되지 않은 경험에 흠뻑 빠지기 위해 스스로를 위한 새로운 삶을 만들어냈습니다. 2년 동안 맥캔들리스는 떠돌며 극단적인 자유를 받아들였습니다. 히치하이킹과 화물열차, 무임승차로 그는 주류 사회를 떠나 자신만의 규칙으로 변두리에서 살았습니다. 1992년 그는 데날리 국립공원 깊숙이 걸어 들어갔습니다. 공원의 깊은 야생 속에는 매직버스로 알려지게 될 버려진 차량이 있었습니다. 1940년대에 제작된 이 인터내셔널 하베스터 버스는 수십 년 전 개발 프로젝트의 일부로 알래스카 오지에서 도로를 건설하는 노동자들을 실어 나르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1960년대 그 프로젝트가 중단될 때 차량들은 그저 버려졌고 대부분 버려진 도로를 따라 녹슨 유물처럼 남아 있었습니다. 30여 년이 지난 후 매직버스 142로 알려지게 된 그 버스는 덤불 속에 홀로 남아 있었고 창문은 돌과 총알에 의해 산산조각 나 있었습니다. 이 버스는 사용되지 않는 비포장 스탬피드 트레일을 따라 테클라니카 강 옆 약 20마일 떨어진 곳에 썩으며 놓여 있었습니다. 버스는 비록 허름한 상태였지만 그 혹독한 환경에서 반가운 피난처를 제공했습니다. 수년간 이 버스는 지나가던 사냥꾼, 덫 사냥꾼, 버섯 채집꾼들의 안식처였습니다. 1992년 4월 이 버스는 24세의 크리스 맥캔들리스가 알래스카 황야에서 머무는 집이 되었습니다. 그는 깨달음을 찾아 황야에서 혼자 지내며 이 버스를 임시 거처로 삼아 몇 달을 버티고 일기장에 매직버스라고 기록했습니다. 수년간 미국 서부를 방랑한 끝에 스스로를 알렉산더 슈퍼트램프라 부르던 그는 여름을 황야에서 보내며 다람쥐나 호저 같은 야생동물로 혼자 살아남는 삶을 꿈꿨습니다. 그는 이 지역에서 먹을 수 있는 식물과 열매를 조사하며 타이가의 풍요로운 자원을 모아 자신을 지탱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야외 활동을 무척 즐기던 그는 맥캔들리스는 혹독한 환경과 고립에 대비되어 있다고 느꼈습니다. 존 크라카워는 인투 더 와일드에서 그가 이제 크리스 맥캔들리스로 불리지 않을 것이라 썼습니다. 이제 그는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하는 알렉산더 슈퍼트램프가 되었습니다. 알래스카 산맥의 봄이 풍부한 야생 자원을 가져다주면서 처음 2달은 그의 기대를 뛰어넘었습니다. 맥캔들리스는 커런트, 버섯, 그리고 로즈잎을 채집했습니다. 작은 새와 다람쥐가 먹을 고기가 되었습니다. 그는 무스 한 마리를 잡아 냉장 보관이 없으면 상할 수백 파운드의 고기를 비축했습니다.
매직버스에서의 삶은 이상적이었어요. 진정한 의미는 경험과 추억, 그리고 인생을 최대한으로 살아가는 데서 오는 위대한 승리와 기쁨에 있다고 그는 자신의 일기에 썼습니다. 하지만 7월이 되자 상황이 맥캔들리스에게 불리하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그는 문명으로 돌아가는 길목이 거세게 흐르는 테클라니카 강에 의해 막혀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강은 눈이 녹아 넘쳐흘러 도저히 건널 수 없을 만큼 위험했습니다. 어떤 지도도 그에게 이런 뼈아픈 좌절에 대비하게 해주진 못했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사냥감이 줄자 그의 식량도 점차 바닥났습니다. 사냥은 어렵다고 그는 적었습니다. 고기는 상했고 쐐기풀을 채집하다가 그는 쏘이고 배고팠습니다. 점점 더 절박해진 크리스 맥캔들리스는 7월 14일에 야생감자 씨앗을 채집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씨앗의 신경 독소가 그를 점차 마비시킨다는 것을 압니다. 극도로 쇠약해졌습니다. 감자 씨앗 때문입니다. 일어서기조차 몹시 힘들다고 그는 곧 글을 썼습니다. 4월 오지에 들어갔을 땐 정신이 또렷하고 건강했지만 8월 야생동물 관리원들 이 버스를 조사했을 때 그는 여위고 무기력해져 기어가는 것도 힘들어 보였습니다. 마지막 날들에는 맥캔들리스가 더 이상 사냥도 낚시도 채집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불과 몇 마일 떨어진 곳에 살 길이 있었지만 거센 테클라니카 강이 그의 탈출을 막았습니다. 맥캔들리스를 고립시킨 강은 평소 수위가 낮아 건널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1992년 늦은 눈 녹음으로 테클라니카 강은 평소보다 훨씬 높고 빠르게 흘렀으며 맥캔들리스가 7월 절박하게 건너야 할 때도 그랬습니다. 8월 이되어도 강은 여전히 너무 위험해서 그는 야생에 홀로 갇히게 되었고 굶주림과 중독으로 점점 약해졌습니다. 강 아래에는 국립공원 관리국이 상황 모니터링에 쓰는 케이블 트램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맥캔들리스가 그곳으로 가야 한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그는 아마도 케이블을 손으로 당겨 강을 건널 수 있었을 것이고 너무 늦기 전에 도로를 따라 안전한 곳으로 걸어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안내서가 없어 5마일 떨어진 곳에 케이블이 있다는 것도 몰랐습니다. 그 케이블은 그의 알래스카 여정을 살아서 마치게 해줄 생명줄이었습니다. 그 사실 하나를 몰라서 그는 목숨을 잃었습니다. 맥캔들리스의 비극은 존 크라카워의 1996년 저서로 널리 알려졌습니다. 인투 더 와일드는 이후 2007년에 영화로도 각색되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극심한 쇠약의 원인은 20년 넘게 논쟁되며 여전히 미스터리입니다. 방대한 새로운 증거로 그의 죽음이 독성 씨앗 중독 때문임이 밝혀졌고 이로 인해 마지막 몇 주간 사냥과 채집을 할 수 없었습니다. 맥캔들리스의 야윈 시신이 조사되었을 때 그는 마지막 사진보다 70파운드 넘게 빠져 67파운드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채집 도구가 여전히 버스에 사용되지 않은 채로 남아있었기 때문에 굶주림이 명백한 원인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크라카워는 맥캔들리스가 자신의 파멸을 불러왔다고 묘사한 야생 감자 씨앗에 알려지지 않은 신경 독소가 들어있었다고 추측했습니다. 맥캔들리스가 가진 대학 식물 안내서에는 독성 있는 야생 스위트피와 무해한 야생 감자, 헤디 에우티세라 알피눔을 혼동하지 말라는 명확한 경고가 있었습니다. 씨앗의 독소를 검사한 초기 결과는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아마추어 조사관 로널드 해밀턴은 최근 맥캔들리스의 쇠약함을 연결했습니다. 맥캔들리스의 쇠약 증상을 콩류에서 때때로 발견되는 신경 독소인 ODAP에 의한 레타르기즘 마비와 연관지었습니다. 그는 맥캔들리스가 야생 씨앗을 과하게 먹은 후 서서히 마비되었다고 추론했고 이 사실을 결정적인 증거로 내세우며 미스터리가 해결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해밀턴 이론이 옳았음이 입증되었습니다. 새 검사에서 야생 감자 씨앗에 많은 ODAP가 있음이 확인됐습니다. 이 신경 독소는 당 단백질 대사를 억제하여 피해자를 점차 마비시킵니다. 기아, 스트레스, 그리고 극심한 육체적 소모에 시달리는 사람들은 특히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해밀턴이 장기간 ODAP에 노출된 취약한 몸속에 점화되는 조용한 불길을 설명했듯이 그들이 더 많이 먹을수록 결과는 더 나빠졌지만 어쨌든 일단 증상이 시작되면 그것을 되돌릴 방법은 전혀 없었습니다. 맥캔들리스는 오뎁 중독에 가장 취약한 사람들의 조건과 정확히 들어맞았습니다. 해밀턴이 설명했듯이 그는 20대 초반을 젊고 마른 남성이었고 극도로 빈약한 식단을 유지하고 있었으며 사냥하고 하이킹하고 등반하며 육체의 한계까지 몰아붙이는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독성 아미노산이 들어있는 씨앗을 대량으로 먹기 시작했던 걸까요? 이 새로운 증거는 크라카워의 직감인 미확인 독소가 맥캔들리스를 무력화했다는 점을 입증합니다. 수년 동안 독소 이론을 무시해왔던 크라카워는 해밀턴의 추론에 겸손해졌고 이제 크라카워는 맥캔들리스가 독성 씨앗을 먹고 죽었다는 해밀턴의 발견을 받아들입니다. 이 사실이 알래스카 사람들의 맥캔들리스에 대한 시각을 바꾸진 않겠지만 다른 오지 채집가들의 중독을 예방하는 데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맥켄들리스의 시신이 수척한 상태로 발견되자 그의 여정을 고귀한지 무모한지 두고 논쟁이 시작됐습니다. 그는 영혼 없는 수능에서 벗어나려는 영웅적인 이상주의자였을까요? 또 다른 준비 안 된 풋내기가 야생에서 희생된 걸까요? 양극화된 시각은 여전합니다. 일부는 맥켄들리스를 오만하고 무모하다고 비난하는 반면 그를 동경하는 수천 명의 사람들은 그가 문명을 거부하고 깨달음을 갈망한 것을 찬양합니다. 그들은 그에게서 순수한 자유의 본보기를 보고 야생에서의 초월적 경험이 예방할 수 있었던 비극조차 정당화한다고 여깁니다. 그의 마지막 날들에 아마 맥켄들리스는 의미를 찾았을지도 모릅니다. 죽음을 맞이할 준비가 되었다고 느꼈을 것입니다. 그의 작별 편지는 평온함이 묻어납니다. 나는 행복한 삶을 살았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안녕히 계세요. 하나님이 모두를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누구의 관점이든 크리스토퍼 맥켄들리스의 짧은 삶이 세상에 큰 흔적을 남긴 것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가 신경독에 대해 알았다면 그는 아마도 8월 말에 무사하고 변화된 모습으로 야생에서 나왔을 것입니다. 그는 지금쯤 51살일 것입니다. 알렉산더 슈퍼트램프의 이야기는 많은 이들의 마음을 울리며 우리만의 대담한 방식으로 인생을 살라고 전합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거나 생각할 거리를 줬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채널을 구독하셔서 더 많은 극한의 이야기들을 계속 받아보시기 바랍니다.